여러분, 오늘은 전라남도 담양에 거주 중인 김은순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진짜 이 노인네는 명줄이 길어도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 하여간에 수시로 전화해서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데 얼마나 귀찮은지 모른다니까. 무슨 소리야? 너네 시어머니랑 사이 좋은 거 아니었어? 사이가 좋기는 그냥 그런 척하면서 지내는 거지. 하여간에 노친네가 눈치가 없어. 얼마 전에는 이 노친네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내가 진짜 오바이트 한 거 다 닦아내는 것까지 하느라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원래 그렇게까진 할 생각 없었는데 노인네들 마음 사로잡는 건 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내가 없는 효심까지 내보이느라 진짜 별짓을 다 했다. 내가 정말 진절머리 난다. 오바이트 한 거 치우면서 내가 오히려 다 토할 뻔했어. 너도 진짜 대단하다. 남이 토한 것까지 받아내면서 진짜 대단해. 근데 그래도 네 시어머니가 널 딸처럼 생각해주면서 잘해주시잖아. 너 어디 가서 그런 시어머니 못 만나. 그래도 시어머니 모시고 열심히 놀러 다니고 하기에 난 잘 지내는 줄 알았지. 아니었나 보네. 잘 다니기는? 돈은 잘 써서 좀 같이 다녔는데 어느 순간 아까웠는지 나보고 돈을 다 내라고 하니까 내가 진짜로 지 딸이었다 생각해봐. 어디 그런 식으로 하겠어. 하여간에 그것도 되게 치사해. 나도 내 돈 써가면서 놀러 가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놀러 가자는 소리 아예 안 하잖아? 아니, 암 걸리면 그 후유증으로 많이 죽기도 한다는데 이 노인네는 그딴 것도 하나도 없어. 너무 건강해. 지겹다 지겨워. 너 너무했다. 그래도 너한테 그렇게 살갑게 대하는 거 보면 널 많이 믿고 의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이게 내 생존 방식인 거지? 그냥 이대로만 쭉 지내다가 그 건물이나 좀 물려받으면 좋겠어. 아니면 요즘은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좋아하니까 내 명의로 주면 더 좋고. 여러분, 남편 김영철 씨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 늘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김은순 할머니도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김영철 씨는 프로포즈할 때 작은 상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그동안 저축한 통장과 작은 집 모형과 함께 편지가 들어있었죠. 김영철 씨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은순 씨,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미래를 그리며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왔습니다. 이 집 모형은 우리가 함께 꾸려갈 집의 작은 상징입니다. 이 집에서 당신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김은순 할머니는 남편의 진심과 지금까지 그 돈을 얼마나 열심히 모았을까 싶은 그 노력이 보여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락했고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김영철 씨는 성실하게 저축을 해왔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했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은순 할머니는 남편이 이렇게 착실하게 저축한 덕분에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회상하십니다. 남편 덕분에 둘이 살기에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잘 낳고 키우셨죠. 아들과 딸을 낳고 나서도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성실한 남편 덕에 굶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것을 입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김은순 할머니도 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친정 엄마에게 배운 요리 솜씨로 작은 식당을 여러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식당이었지만 점점 안정을 찾으면서 규모도 커져 지금은 3층짜리 건물도 가질 수 있게 되었네요. 이 건물 하나 사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남편은 쭉 일을 하다가 은퇴 후에 받은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를 내서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김은순 할머니의 인생이 평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으로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상훈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지나치게 애지중지하며 키운 것은 아니었지만 첫째이고 사내아이였기에 더욱 남자답고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상훈이는 올곧고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친구 민정을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만난 며느리 민정은 크고 반짝이는 눈망울에 순수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 무척이나 예뻤습니다. 수줍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사랑스러웠습니다. 첫 만남에서 인사를 나눈 후 저희 부부와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첫 만남에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정이가 고아라고 고백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적 민정이는 정말 처절하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정이는 6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모두 자신들의 생활에 바빠 민정이를 돌봐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정이는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민정이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에 밤마다 울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함께 슬퍼해줄 어른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음식도, 옷도, 그리고 따뜻한 사랑도요. 민정이는 배고픔을 참으며 매일매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의 다툼도 일상이었습니다. 서로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더 나은 옷을 입으려고 싸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정이는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을 지켜나가려고 애썼습니다. 비록 어리고 작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강한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이곳을 나가 행복한 삶을 살 거야라고요. 학교에서는 고아원에서 온 아이라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가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민정이는 성적 우수자로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죠. 그래서 민정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청소 일까지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겨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캠퍼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민정이는 일터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김은순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민정이를 딸처럼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다독이며 받아주었습니다. 민정이와는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주변에서도 다 부러워할 정도로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고부 사이가 아니라 모녀 사이 같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김은순 할머니는 민정이를 딸처럼 대했고 민정이도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이가 몸살이 심하게 걸렸을 때 은순 할머니는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며칠 동안 민정이는 몸살이 어찌나 심했는지 숨도 고르게 못 쉬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이를 뺄 수가 없어서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은순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식당에서 급한 것만 처리하고 문을 닫은 후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는 며느리가 너무나 안쓰러워 김은순 할머니는 여러 번 물수건을 적셔서 그녀의 이마에 얹어주고 열을 내리기 위해 몸을 정성껏 닦아 주었습니다. 시간 되면 죽을 끓여 먹이고 병원에서 받아온 약도 챙겨 먹이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거의 하루 만에 민정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절 보며 놀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금까지 절 간호해 주신 거예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누군가 이렇게까지 절 간호해주고 옆에서 지켜준 건 처음이에요? 김은순 할머니는 민정이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 딸이라고 했잖니? 딸 자식이 아픈데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겠니? 당연히 내 할 일을 한 거야. 민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더 잘 모실게요. 김은순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지며 앞으로도 며느리를 좀 더 챙겨줘야겠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한테 크게 감동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쇼핑을 나갔었는데 제가 옷을 하나 보려고 매장에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매장 주인이 제게 더러운 손으로 옷을 만지작거린다며 막 면박을 주더군요. 하루 종일 식당 일하고 나면 김은순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투박해지기 일쑤였습니다. 아줌마, 옷을 그렇게 막 손으로 만져대면 어떡해요? 이거 다 파는 옷인데 못 팔게 되면 아줌마가 책임지실 거예요. 급기야 그 매장 주인은 저한테 매장에서 나가라며 심하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딱 보니 그 여자는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는 사장인 듯 싶었어요. 며느리가 이제는 젊은 감각의 옷을 입어보라며 데려간 곳이었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으니 너무나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뭐라고 한마디 더 하려는데 그때 옷을 입어보겠다며 피팅룸에 있던 며느리가 나와서 바로 사장에게 따지더군요. 사장님, 지금 우리 어머니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장사하시면 안 되죠. 장사하는 사람이 기본 예의도 없이 어떻게 손님을 대합니까?
며느리는 시원하게 소리친 뒤에 저를 데리고 나가려 했고 그 몰상식한 여자 사장은 우리 며느리에게 한 소리 들은 게 억울했는지 다가와 따지려 들더니 결국 밀치기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꽤나 성격이 있는 애였는데 그에 맞서 똑같이 밀치며 싸우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우리 며느리를 말리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멋있고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우면서 하는 소리가 너무 제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거든요. 넌 항상 이렇게 손님들 무시하면서 장사해왔지? 네가 감히 우리 어머니를 모욕해? 어디 장사 계속 할 수 있나 두고 보자.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어머니 무시하는 건 절대 못 참아. 오늘 너랑 나랑 끝장을 보자. 그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에서도 며느리는 저의 편을 들어주었고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며느리를 진짜 끝내주게 잘 뒀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둘의 싸움이 끝나지 않아서 경찰까지 출동해야 했고 경찰이 와서 겨우 진정된 이들은 경찰서까지 가야 했죠. 그래도 둘이 합의로 잘 끝나서 돌아오긴 했지만 저는 며느리가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물었어요. 아가, 왜 아까 그렇게까지 했어? 그냥 나가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싸우기까지 해? 아니죠, 어머님. 우리 어머니한테 함부로 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어머니가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당한 일 당하면 절대로 참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일 또 생기면 바로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럼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아셨죠? 저는 이런 며느리가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저한테 잘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몇 년 전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 인생이 끝난 것만 같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모두가 충격을 받았지만 저를 다독이며 힘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며느리 민정이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식당 일을 쉴 수 없었는데 며느리가 와서 식당 일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도와주었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마다 식당 일을 도맡아 해주었고 집안일도 꼼꼼히 챙겨주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에는 항상 동행해 주었고 수술 중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체력이 떨어져 힘들 때 며느리는 구토를 받아내며 정성스럽게 간호해 주었습니다. 매일 저의 옆을 지키며 헌신적으로 보살펴주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핏줄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늘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내가 하면 되니까 넌 이런 거 손에 묻히지 마라. 병원에 와서 이렇게 날 돌봐주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맙고 미안한데 이런 것까지 하면 내가 너 볼 면목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해라.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자식이 엄마 위해서 이런 것도 못하면 어떻게 자식이겠어요? 저를 진짜 딸로 생각하신다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며느리의 헌신 덕분에 저는 큰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보살핌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우리는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민정이는 저와 정말 잘 지냈습니다. 주말마다 놀러 가자고 하고 맛있는 것도 자주 먹으러 가자고 하며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민정이가 절 만날 때마다 지갑을 가지고 오질 않더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밥값이나 여행 비용을 제가 모두 부담하게 되면서 점점 의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민정이가 갑자기 어머님, 쇼핑몰에 새로 오픈한 식당이 있는데 같이 가봐요. 라고 하며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쇼핑몰에 도착하자마자 민정이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저를 안내했고 메뉴를 보며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특별한 날인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계산할 때가 되자 민정이는 갑자기 핸드백을 뒤적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갑을 집에 두고 왔나 봐요. 어머님이 계산해 주셔야겠어요. 다음에 꼭 제가 살게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계산을 했고 이후로도 민정이는 계속 지갑을 두고 왔다며 저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곤 했습니다. 또 다른 날 민정이가 어머님, 요즘 스파가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라며 저를 스파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스파에서의 힐링 시간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스파에서 여러 가지 마사지를 받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계산할 때가 되자 민정이는 또다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지갑을 또 안 가져왔나 봐요. 어머님이 오늘도 먼저 계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 저는 그날의 스파 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민정이한테 의심이 들었습니다. 민정이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저 내 돈으로 공짜를 즐기려고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쪼잔하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또 내가 부모인데 내가 내면 어떤가 싶어 계속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민정이가 이제 아예 지갑을 열 생각을 안 하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같이 외식을 하러 갔을 때 제가 먼저 지갑을 꺼내지 않고 민정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오늘은 네가 좀 사봐라. 우리 며느리가 사주는 거 먹고 싶다. 그동안 내가 많이 사줬으니까 오늘은 네가 좀 사는 게 어떻겠니? 민정이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웃으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읽혀서 속으로 얼마나 우스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민정이의 태도를 지켜보며 점점 그녀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내는 돈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의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습관처럼 배게 될 것 같아 저는 한번 끊어줄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쇼핑하러 가자고 제가 끌고 나가서 옷도 다 며느리 돈으로 사고 어디를 놀러 가든 한동안 쭉 며느리 돈으로만 썼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자기 돈 쓰는 게 아까웠던 건지 아니면 제 돈 쓰던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더는 놀러 가자는 소리를 안 하더군요. 저는 거기에서 역시나 얘가 나랑 같이 다니던 목적은 돈이었구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씁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며느리와 전처럼 자주 놀러 다니진 않더라도 연락을 잘 주고받고 서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한 저희 착각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며느리랑 잠깐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때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외식 약속이 있어 잠깐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핸드폰을 보니 통화가 끊기지 않았고 며느리의 대화가 그대로 들렸어요. 여러분도 가끔 통화를 끊는 걸 깜빡해서 이런 경험 해보셨죠? 저도 이번에 그랬던 거죠. 며느리는 통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모른 채 제 욕을 친구에게 신나게 하고 있었어요. 만약 알고 있었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진짜 이 노인네는 명줄이 길어도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 하여간에 수시로 전화해서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데 얼마나 귀찮은지 모른다니까. 무슨 소리야? 너네 시어머니랑 사이 좋은 거 아니었어? 사이가 좋기는 그냥 그런 척하면서 지내는 거야. 하여간에 노친네가 눈치가 없어. 얼마 전에는 노친네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내가 진짜 오바이트 한 거 다 닦아내는 것까지 하느라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원래 그렇게까진 할 생각 없었는데 노인네들 마음 사로잡는 건 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내가 없는 효심까지 내보이라 진짜 별짓을 다 했다. 내가 정말 진절머리 난다. 오바이트 한 거 치우면서 내가 오히려 다 토할 뻔했어. 너도 진짜 대단하다. 남이 토한 것까지 받아내면서 진짜 대단해. 근데 그래도 네 시어머니가 널 딸처럼 생각해주면서 잘해주시는데 너 어디 가서 그런 시어머니 못 만나. 그래도 시어머니 모시고 열심히 놀러 다니고 하기에 난 잘 지내는 줄 알았지. 아니었나 보네. 잘 다니기는 돈은 잘 써서 좀 같이 다녔는데? 어느 순간 아까웠는지 나보고 돈을 다 내라고 하니까 내가 진짜로 지 딸이었다 생각해봐. 어디 그런 식으로 하겠어? 하여간에 그것도 되게 치사해. 나도 내 돈 써가면서 놀러 가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놀러 가자는 소리 아예 안 하잖아. 아니, 암 걸리면 그 후유증으로 많이 죽기도 한다는데 이 노인네는 그딴 것도 하나도 없어. 너무 건강해. 지겹다 지겨워. 너 너무했다. 그래도 너한테 그렇게 살갑게 대하는 거 보면 널 많이 믿고 의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이게 내 생존 방식인 거지? 그냥 이대로만 쭉 지내다가 그 건물이나 좀 물려받으면 좋겠어. 아니면 요즘은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좋아하니까 내 명의로 주면 더 좋고. 저는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나서 믿을 수 없는 충격에 휩싸여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마구 뛰었으며 잠시 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귀를 의심하며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며느리의 말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보여준 모든 친절과 애정이 가식에 불과하고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딸처럼 대했던 모든 시간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며느리는 저와 통화할 때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다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친구와 낮술을 하며 저를 험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화를 녹음해 두었기에 그 내용을 아들 녀석에게 보내주면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아들도 깜짝 놀라며 이게 정말 본인의 아내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고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남편과 함께 가족 회의를 열어 이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이리 와서 앉아봐.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어. 며느리는 남편과 제 눈치를 살피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거실에 앉힌 후 아들이 음성 파일을 제 생에 들려주었습니다. 파일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어. 네가 우리에게 한 일이 얼마나 큰 배신인지 알기나 해?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우리를 대한 거야? 어머님, 다 오해예요, 오해.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뭐가 오해라는 거니? 도대체 어느 부분이 오해라는 거야? 제가 좀 순간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절대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잠시 돌았나 봐요. 네, 맞아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래,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었나 보구나. 근데 어쩌냐? 그걸로는 내 화가 풀리지 않는데? 도저히 난 너의 가식덩어리를 더 이상 볼 자신이 없다.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 안 돼요, 어머님. 절대로 안 돼요. 저 이혼 못해요. 저 여기서 버림받으면 어디로 가라고요? 제발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며느리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고아인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하고 키우다시피 했다는 걸 누구보다 네가 잘 알 텐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내가 널 얼마나 아끼고 너에게 얼마나 많이 의지했는데?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제발 이혼만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베풀어주신 과분한 사랑 다 알아요. 여보, 나 당신과 절대 이혼 못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엄마가 이혼하라면 난 이혼할 거야. 당신의 본심도 이젠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해.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 아들도 단단히 화가 났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둘의 모습을 보다가 며느리에게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야? 네, 당연하죠. 뭐든지 다 할게요. 그래, 그럼 좋다. 그럼 너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내 눈에 보이지 마라. 그리고 내 눈에 안 보이는 동안 내가 가라고 한 곳에 가서 내가 하라는 거 그대로 하고 있어. 그럼 내가 마음이 풀릴 때 찾아갈게. 할 수 있겠어? 네, 그럴게요. 어머니, 다 할게요. 너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봉사하러 다니는 양로원 알지? 거기서 있어라. 내가 거기 말해둘 테니 거기 가서 숙식하면서 그곳에 있는 노인들한테 봉사하면서 지내고 있어. 그럼 내 마음이 풀릴 때 널 데리러 갈게. 할 수 있겠어?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좀 고민하는 듯하더니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양로원으로 들어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양로원의 한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 고마워. 네가 있어 참 좋다. 자식들이 바빠서 못 온다지만 사실 그리움이야 어쩔 수 없지.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며느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로원에서의 생활은 며느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를 단지 돈을 쓰는 대상으로만 보았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르신들을 돌보며 사랑과 헌신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양로원의 한 어르신이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어르신을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잘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갚아야겠어.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고 사랑과 존경을 다해야 해.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정말 숱하게 아들과 저에게 전화를 해왔고 저는 며느리의 전화는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들려주는데 거기에서 제 마음이 확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한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내가 여기 양로원에서 지내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자식들이 버린 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매일 느끼면서 지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께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절실히 깨달았어. 내가 진심으로 우리 어머니를 상처 입혔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죄송해. 여기에서 봉사하면서 나도 저 어르신들처럼 외롭게 늙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 내가 어릴 때 고아로 자라면서 여러 사람에게 버려지고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잖아. 그런 내가 우리 어머니를 돈으로만 이용하려고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 이제야 내가 진짜로 잘못한 걸 알게 되었어. 어머님이 나한테 해준 모든 걸 생각하면 내가 어머님을 그렇게 대했던 게 너무 후회돼. 어머님은 나를 친딸처럼 대해주셨는데 나는 그 마음을 배신하고 돈만 생각했어. 내가 진짜 너무 어리석었어. 여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지 않을 거야. 어머님께 진심으로 잘할 거야. 이제는 정말로 어머님을 내 친엄마처럼 모시고 진심으로 효도할 거야.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외로움과 상처를 다시는 어머님께 느끼게 하지 않을 거야. 평생 어머님께 잘할 거야. 정말로 미안하고 또 정말로 감사해. 부탁이야, 나를 믿어줘. 이 대화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원하던 게 이거였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가 미운 건 아니었지만 잘못을 바로잡아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양로원 봉사 활동에 보내 교정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2달 후 며느리를 찾아가니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리웠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한테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이제 알았니? 부모 가슴에 대못 박으면 그게 나중에는 고스란히 다 돌아오는 거야. 얼마나 가슴 아파하니? 근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앞으로 안 그러면 돼. 이젠 진짜 안 그럴 거지? 당연하죠. 저 진짜 절대로 안 그럴게요. 오히려 이제는 정말로 어머님을 제 친엄마처럼 효도하면서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잘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그때부터는 정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어르신들을 돕고 주변을 챙기며 봉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김은순 할머니와 며느리 민정은 다시금 돈독한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은순 할머니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양로원 봉사에 보내 교정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하고 어르신들을 돕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와 며느리는 다시 돈독한 관계를 회복하며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을 현명하게 대처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가족 간의 이해와 진심 어린 배려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사연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